내 보험 깨서 남편을 살려냈더니 10억을 저 여자한테 준대요. 남편이 쓰러졌을 때 응급실 바닥에서 밤을 샜습니다. 수술비가 없어서 내 보험을 해약했어요.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돈까지 다 썼습니다. 그렇게 살려놓은 남편이 병실에서 다른 여자를 만났어요. 염색한 갈색 머리, 붉은 립스틱,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는 여자. 그 여자가 저한테 말했습니다. 사모님, 10억은 제가 받기로 했어요. 사모님은 지금처럼 집에서 사시면 되죠. 40년을 바쳤는데 끝이 이거였어요. 근데 그들이 몰랐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 10억이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사연타파입니다. 오늘도 마음속을 살짝 두드려줄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로 가능하며 눌러주실 때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사연을 시작합니다. 이제 그만하자. 남편의 목소리는 낮았고 이상하리만큼 담담했습니다. 병실 창가에 걸린 커튼이 조금 흔들리고 있었어요. 나는 링거줄을 정리하다 말고 남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예전보다 더 말라 있었고 눈은 자주 다른 데를 보고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대답 대신 한숨을 쉬었어요. 산소 호흡기 소리가 그 사이를 메웠습니다. 이제 의미 없는 정은 그만하자는 거야. 내 재산 말이야. 정리 좀 해야겠어. 재산. 40년을 함께 살면서 그 단어가 이렇게 차갑게 들린 적은 없었어요. 남편은 천장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한테 할 말이 있다고. 다른 사람을 만났다고. 미정이라고. 병원에서 만났다고. 심장이 한 박자 멈췄습니다. 아니, 멈춘 게 아니라 떨어진 것 같았어요. 미정이라는 그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알 것 같았어요. 병실 문 앞에서 몇 번 스쳐 지나간 얼굴, 말을 걸지도 않았는데 먼저 나를 훑어보던 눈빛, 붉은 립스틱을 바른 입술로 남편에게 오빠라고 부르던 목소리. 나는 울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가슴이 먼저 식어버렸어요. 눈물보다 먼저 찾아온 건 허탈함이었습니다. 당신이 쓰러졌을 때 응급실 바닥에서 밤을 샜다고 말했어요. 의사가 오래 갈 수 있다고 했을 때 나는 그날부터 병원에서 살았다고. 아침엔 기저귀를 갈고 점심엔 욕창을 닦고 밤엔 약 시간을 맞췄다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한테 다른 여자 만났다고 하느냐고 물었어요. 남편은 그제야 나를 봤습니다. 하지만 그 눈에는 미안함이 없었어요. 오히려 귀찮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자는 거라고. 서로 힘들게 말고. 서로라는 그 단어가 웃겼어요. 힘든 건 나 혼자였습니다. 남편은 침대 옆 탁자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서류는 이미 준비됐다고. 도장만 찍으면 된다고. 하얀 봉투였습니다. 가볍게 보였고 실제로도 가벼웠어요. 그 안에 든 게 우리 40년의 끝이라는 게 우습게 느껴질 정도로. 나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미정이가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해. 당신은 너무 지쳤잖아. 그렇게 지친 얼굴로 병실에 오는 거 나도 부담스러웠어. 부담이란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들었어요. 내가 부담이었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나는 봉투를 가방에 넣고 병실 문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남편 목소리가 들렸어요. 고마웠어. 그동안 고마웠다. 과거형이었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고 문을 닫았어요.
처음 남편이 쓰러졌던 날을 기억합니다. 저녁을 먹다가 갑자기 숟가락을 떨어뜨렸어요. 괜찮냐고 묻기도 전에 의자에서 미끄러졌고 나는 119에 전화를 걸면서 남편의 머리를 무릎에 올렸습니다. 응급실은 차갑고 시끄러웠어요. 의사는 내 눈을 보지 않은 채 뇌출혈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회복에 시간이 걸릴 거라고 얼마나 걸리냐고 물었어요. 의사는 잠시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오래 보셔야 한다고. 오래라는 그 단어가 내 삶을 바꿨어요. 그날부터 내 하루는 병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병원으로 갔어요. 남편의 얼굴을 닦고 기저귀를 확인하고 아침 약을 챙겼습니다. 처음엔 남편도 고마워했어요. 당신 아니면 안 된다고. 미안하다. 다 나으면 꼭 호강시켜줄게. 그 말이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물 달라고. 베개 좀. 왜 이렇게 늦냐고.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눈이 나를 지나쳐갔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의 휴대폰이 자주 울렸어요. 내가 물어보면 그는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병원 행정 쪽이라고. 하지만 전화가 끊긴 뒤 남편의 입가에 남는 표정은 행정 쪽 얼굴이 아니었어요. 한 번은 병실 문을 열자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아는 남편의 웃음이 아니었어요. 젊은 여자 목소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오빠 정말 재밌다. 70살 먹은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문을 닫고 돌아섰을 때 그제야 알았습니다. 나는 아내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간병인이었다는 걸. 그 여자 이미정을 처음 제대로 본 건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습니다. 병실에 들어갔을 때 그 여자가 남편 침대 옆에 앉아 있었어요. 다리를 가지런히 모으고 남편 쪽으로 몸을 기울인 채로 손에는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먼저 일어났어요. 붉은 립스틱이 형광등 아래서 번들거렸습니다. 미정이라고, 오빠 친구 아내라고 자기소개를 했어요. 친구 아내. 남편에게는 그런 친구가 없었습니다. 그 여자는 웃으며 내 손을 잡았어요. 손이 차가웠습니다. 사모님 정말 고생 많으시죠? 자주 올게요. 도움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나는 손을 빼며 괜찮다고, 도움 안 받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혼자 감당하시기 힘드시잖아요. 옆에서 좀 거들겠다고 남편을 돌아보며 눈웃음을 쳤습니다. 자주 오겠다고, 사모님도 좀 쉬시라고. 남편은 내가 있는데도 그 여자를 보며 웃었어요. 내가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 여자는 정말 자주 왔습니다. 내가 있을 때도 왔고 내가 없을 때는 더 오래 있었어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보호자분 동생이시냐고. 자주 오신다고. 아니라고, 모르는 사람이라고 대답했어요. 간호사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근데 환자분이 누나라고 부르신다고. 누나. 남편이 그 여자를 누나라고 불렀습니다. 나보다 15살 어린 여자를. 어느 날 병실에 갔더니 남편 손목에서 무언가 빛났습니다. 새 시계였어요. 어디서 났냐고 물었습니다. 미정이가 선물해줬다고. 남편이 대답했어요. 시계 갖고 싶다고 했더니 바로 사왔다고. 센스 있지 않냐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남편 생일마다 뭘 사줄까 고민했던 게 떠올랐어요. 양말, 내복, 지갑. 비싼 건 못 사줬습니다. 아이 학비, 생활비, 남편 사업 미천. 남는 돈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 만난 지 몇 달 만에 시계를 선물했습니다. 고마워해야지. 왜 그런 얼굴이냐고.
남편이 말했어요. 나는 웃었습니다.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결정적인 날은 그로부터 2주 뒤였습니다. 병실에 들어갔을 때 남편 침대 옆 의자는 이미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그 여자 손에 남편의 손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 손등을 쓰다듬고 있었어요. 남편은 손을 빼지 않은 채 나를 봤습니다. 왔어? 오늘은 괜찮으니까 그냥 가도 돼. 그 말은 배려가 아니었어요. 정리된 통보였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침대 옆에 서 있었어요. 내 자리가 사라졌다는 걸 그제야 몸으로 느꼈습니다. 그 여자가 일어섰어요. 죄송해요. 오빠가 요즘 제가 와야 밥을 드세요. 테이블 위에 국그릇이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자기가 끓여온 미역국이라고 사모님 것도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됐다고 고개를 저었어요. 그 여자는 한 발 다가왔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남편에게 들리지 않게 그 여자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입꼬리는 웃고 있었지만 눈은 차갑고 계산적이었어요. 사모님, 이제 좀 쉬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오래 고생하셨잖아요. 이제 놓으셔도 돼요. 놓으라고. 40년을 함께한 남편 병원비를 대느라 내 보험까지 해약한 그 남편을 나는 웃었습니다.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고맙다고 잘 생각해 보겠다고 말하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 끝 의자에 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준혁이었어요. 아버지한테 전화 왔는데 무슨 일 있냐고 물었습니다. 재산 정리 좀 해야 한다고 어머니랑 상의하래서 전화했다고. 재산 정리. 남편이 아들에게 먼저 말했습니다. 시간 되면 병원 좀 오라고 했어요. 아들은 바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됐다고 전화를 끊었어요. 아들 준혁이는 그 주말에 병원에 왔습니다. 양복 차림에 고급 시계를 차고 있었어요. 그 시계는 내가 사준 게 아니었습니다. 준혁이는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남편에게만 인사했어요. 나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 컨디션이 어떠냐고 물었고 남편은 미정이가 잘 챙겨줘서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준혁이는 힐끗 나를 봤습니다. 불편한 표정이었어요. 아버지랑 잠깐 얘기 좀 하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병실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문 너머로 대화가 들렸습니다. 아들이 재산 얘기를 꺼냈어요. 남편은 정리 좀 해야 할 것 같다고 미정이한테 좀 남기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놀라서 되물었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외롭다고 미정이가 와서 말동무해주고 밥도 챙겨줘서 고맙다고. 아들이 그건 좀 그렇지 않냐고 했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너희 엄마는 이제 나한테 필요 없어. 솔직히 지친 얼굴로 병실에 오는 거 나도 부담스러웠어. 부담? 또 그 말이었어요. 나는 문에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가슴이 칼로 베이는 것 같았어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그럼 어머니한테는 뭘 주실 거냐고. 지금 사는 집에서 살라고 하고 남편은 생활비 정도 주면 된다고 아들의 대답이 들렸습니다. 그거면 되겠네요. 아무도 내 편은 들지 않았어요. 며칠 뒤 그 여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이었어요.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오빠 일이라고 괜히 어색하게 만들고 싶지 않다고 서로 좋게 정리하면 좋지 않겠냐고. 좋게라는 그 단어가 귀에 걸렸어요. 병원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카페에 들어갔을 때 그 여자는 이미 와 있었어요. 명품 핸드백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귀에는 진주 귀걸이가 달려 있었어요. 처음 보는 귀걸이였습니다. 나는 맞은편에 앉았어요. 커피 시키겠냐고 물었습니다. 괜찮다고 할 말만 하라고 했어요. 그 여자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자기가 오빠를 진심으로 좋아한다고 했어요. 오빠도 자기를 좋아한다고 귀걸이를 만지작거리며 오빠가 사준 거라고 처음 선물해 준 거라 의미가 깊다고 했습니다. 진주 귀걸이 남편이 나한테 마지막으로 선물해 준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사모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오빠가 저한테 10억 주기로 했어요. 10억? 그 숫자가 귀에 꽂혔습니다. 오빠 재산이 15억 정도 된다고 그 중에 10억은 자기한테 나머지는 아들한테 준다고 했어요. 그럼 나는요? 그 여자는 웃었습니다. 사모님은 집이 있으시잖아요. 거기서 사시면 되죠. 그 집은 내가 평생 일해서 산 집이었습니다. 남편 사업이 망했을 때 내가 식당에서 일해서 대출금을 갚았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김치를 담그고 밤 10시에 들어와 잠들기를 15년. 그런데 그 집 하나 주고 나머지는 다 빼앗기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핸드백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여기 서류 있다고 동의만 해주면 깔끔하게 정리된다고 서류를 테이블 위에 밀어놓았습니다. 괜히 싸우지 말라고 했어요. 싸워봤자 손해보는 건 사모님이라고 오빠 마음은 이미 자기한테 와 있다고 그 여자는 립스틱을 다시 바르며 웃었습니다. 예쁘게 정리하고 서로 좋게 끝내자고 어차피 오빠가 원하시는 거 아니냐고 나는 서류를 들어 가방에 넣었어요. 생각해보겠다고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여자가 뒤에서 말했어요. 너무 오래 끌지 마세요. 오빠 몸이 안 좋으니까 빨리 정리해야 오빠도 마음 편하죠. 나는 대답하지 않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서류를 펼쳐봤어요. 재산분할 동의서였습니다. 내가 서명하면 남편 재산의 대부분이 그 여자에게 넘어가는 내용이었어요. 10억이라는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남편이 쓰러졌을 때 병원비가 없어서 내 보험을 해약했어요. 평생 모은 적금도 깼습니다. 친정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받은 상속금까지 썼어요. 그렇게 남편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편은 그 돈을 다른 여자에게 주려고 하고 있었어요. 나는 서류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40년이었어요. 아침마다 밥상을 차리고 남편 양말을 빨고 아이를 키우고 시부모님을 모시고 그렇게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끝이 이거였어요. 그날 밤 나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남편은 몰랐어요. 병원비를 어떻게 냈는지, 내 이름으로 정리된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남편이 쓰러졌을 때 나는 변호사를 찾아갔었습니다. 남편 사업이 한창 잘 될 때 남편은 세금 문제 때문에 재산 일부를 내 명의로 돌려놨어요. 그때는 별 생각 없이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나중에 어떤 의미가 될지 남편은 생각하지 못했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남편 재산 중 상당 부분이 법적으로는 이미 제 것이라고, 남편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고. 나는 그 서류들을 다 챙겨뒀습니다. 혹시 몰라서, 정말 혹시 몰라서. 그리고 지금 그 혹시가 현실이 되었어요. 봉투 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식명의 이전 서류, 예금 증서. 남편이 15억이라고 생각하는 재산 중 절반 이상이 이미 내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남편은 몰랐습니다. 그 여자도 몰랐어요. 아들도 몰랐습니다. 나만 알고 있었어요. 나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고 옷장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더 교만해지도록, 더 확신에 차도록, 더 나를 무시하도록. 그때까지 기다릴 생각이었습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이 떠 있었습니다. 차갑고 둥근 달. 40년을 참았어요. 조금 더 참을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간호사였어요. 보호자 정보 확인차 전화드렸다고. 무슨 말인지 몰라서 다시 물었습니다. 보호자 변경 요청이 들어왔다고 했어요. 환자분이 직접 하셨다고. 새 보호자로 이미정 씨를 등록해달라고. 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어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간호사실에서 보호자 명단을 확인했어요. 내 이름이 지워져 있었습니다. 대신 이미정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간호사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환자분 본인이 요청하셔서 어쩔 수가 없었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다고. 병실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서 멈췄어요.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 웃음소리, 그 여자 웃음소리, 그리고 아들 준혁이 목소리까지. 세 사람이 함께 있었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세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나를 향했어요. 남편은 침대에 반쯤 일어나 앉아 있었고 그 여자는 침대 옆 의자에, 아들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아들이 먼저 말했어요. 오셨어요? 하지만 반가운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불편해 보였어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왜 왔냐고. 왜 왔어? 내가 40년을 함께 산 남편 병실에 왔는데 왜 왔냐고. 나는 대답하지 않고 침대 옆으로 갔어요. 보호자 명단에서 내 이름 빠졌던데요. 남편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자기가 뺐다고. 이제 미정이가 다 알아서 해줄 거라고. 당신은 신경 안 써도 된다고. 그 말이 내 귀에 맴돌았어요. 그 여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오빠가 저한테 다 맡기셨어요. 사모님은 이제 편하게 쉬세요. 오빠 곁에서 잘 모실게요. 모신다. 내 남편을 자기가 모신다고. 나는 아들을 봤습니다. 준혁아, 너도 알고 있었어?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게 대답이었어요. 나는 병실을 나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복도 끝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내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진 얼굴, 푹 꺼진 눈, 흰머리가 섞인 머리카락, 지친 얼굴, 남편이 부담스럽다던 그 얼굴. 나는 한참 동안 거울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슬프다기보다는 허탈했어요. 40년이었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밥을 짓고 남편 출근 준비를 도왔어요. 아이를 키우고 시부모님을 모시고 남편 사업이 망했을 때는 식당에 나가 일했습니다. 손이 트고 갈라져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허리가 아파도 참았습니다. 그게 아내의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끝이 이거였습니다. 낯선 여자한테 자리를 내주고 병실 문 앞에서 쫓겨나는 것. 나는 세면대에 손을 짚었어요. 손가락에서 결혼 반지가 빛났습니다. 40년 전 남편이 끼워줬던 반지. 그때 남편은 말했어요. 평생 함께하자. 내가 지켜주겠다고. 그 약속이 이렇게 끝나는 거였어요. 며칠 뒤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공증 날짜 잡으셨다고 했어요. 다음 주 화요일이라고. 어머니도 오셔야 한다고. 내가 왜 가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버지 재산 정리하려면 어머니 동의서에 서명하셔야 한다고. 그 여자가 카페에서 내밀었던 그 서류, 안 가면 안 되냐고 물었어요. 아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라고 그냥 가서 서명만 하시면 된다고. 어머니도 이제 좀 쉬시는 게 좋지 않겠냐고. 아들까지 그 말을 했습니다. 나는 알겠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공증 전날 그 여자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내일 오시는 거 맞냐고 물었어요. 간다고 대답했습니다. 잘 생각하셨다고 빨리 정리하는 게 서로 좋다고 했어요. 그 여자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이미 이긴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내일 서류 다 준비해 오라고 했습니다. 인감증명서랑 신분증 빠뜨리시면 안 된다고.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그 여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살짝 낮아졌어요. 내일 옷 좀 단정하게 입고 오세요. 공증 사무실에 다른 사람들도 있을 거거든요. 남복이 안 좋잖아요. 남복이 안 좋다고. 내가 창피하니까 단정하게 입고 오라고. 나는 소리 없이 웃었어요. 알겠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옷장 앞에 섰습니다. 내일 뭘 입을까 고민하는 게 아니었어요. 옷장 깊숙한 곳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며칠 전 확인했던 그 서류들.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식명의 이전 서류, 예금 증서, 그리고 한 장 더. 변호사가 준비해준 서류였어요. 남편이 15억이라고 생각하는 재산 중 내 명의로 된 것들의 목록. 그리고 그 재산에 대해 남편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법적 근거. 나는 서류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아파트 한 채, 5억, 상가 2개, 6억, 주식 2억, 예금 1억, 합치면 14억이었어요. 남편이 그 여자한테 주겠다는 10억, 아들한테 주겠다는 5억, 그 돈 대부분이 이미 내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몰랐어요. 자기가 가진 게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고 그 돈이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자기 돈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옆에서 다 챙겨줬으니까. 나는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내일 공증 사무실에서 그들이 가장 확신에 찬 그 순간에 내가 뭘 보여줄지 그들은 상상도 못할 거예요. 공증 사무실 가는 날 아침, 나는 옷장에서 옷을 꺼냈습니다. 검은색 정장이었어요. 시어머니 장례식 때 입었던 옷. 그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지친 얼굴, 주름진 손, 흰머리. 하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40년 동안 참아왔던 것들이 눈 속에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가방을 들었어요. 안에는 서류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서기 전 손가락에 결혼 반지를 내려다봤어요. 40년. 오늘로 끝이었습니다. 공증 사무실은 병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어요. 도착했을 때 남편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있었어요. 그 여자가 휠체어를 밀고 있었습니다. 아들도 와 있었어요. 양복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이미 한 팀처럼 보였어요. 나는 혼자였습니다. 그 여자가 나를 보고 웃었어요. 오셨냐고, 옷 예쁘게 입으셨다고.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휠체어에서 나를 올려다봤어요. 왔어? 그 말에는 미안함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들어가자고, 시간 됐다고 했어요. 공증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변호사가 이미 와 있었어요. 남편 쪽 변호사였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며 우리를 맞았어요. 다 오셨다고, 시작하겠다고. 테이블 위에 서류가 놓였습니다. 재산분할 동의서, 증여계약서,
그 여자가 남편 옆에 앉았어요. 아들은 반대편에, 나는 맨 끝에 앉았습니다. 혼자 변호사가 서류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진행할 내용은 두 가지라고. 배우자에 대한 재산분할동의 제3자에 대한 증여계약. 제3자, 그 여자를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증여 금액은 10억 원이라고.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내가 서명해야 할 칸이 보였습니다. 그 여자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여기 서명하시면 된다고 볼펜을 내밀었습니다. 빨리 끝내고 나가자고. 오빠도 피곤하시잖냐고.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빨리 하자. 아들도 말했습니다. 서명만 하시면 된다고. 세 사람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미 끝났다는 표정으로, 당연히 내가 서명할 거라는 확신에 찬 눈으로 나는 볼펜을 받아들었습니다. 손끝이 떨리지 않았어요. 볼펜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잠깐요. 세 사람의 표정이 굳었어요. 나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서명하기 전에 이것부터 보시죠.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변호사의 시선이 그 봉투에 멈췄습니다. 이건 뭐냐고 물었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봉투를 열고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변호사가 내가 꺼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첫 장을 펼쳤어요. 눈이 서류 위를 훑었습니다. 표정이 미세하게 바뀌었어요. 이 서류가 언제 작성된 거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변호사만 바라봤어요. 남편이 쓰러지고 제가 보호자 팔찌를 찾던 달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휠체어 팔걸이를 움켜쥐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그때 내가 뭘 했다고 소리쳤습니다. 변호사는 대답하지 않고 다음 장을 넘겼어요. 종이가 넘어가는 소리가 방 안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그 여자가 뭐가 문제냐고 물었어요. 변호사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안경을 고쳐 썼어요.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면 현재 소유자가 박종수 씨가 아니라고, 소유자 이름이 정영순으로 되어 있다고, 명의 이전 날짜는 2019년 3월이라고. 2019년 남편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였어요. 세금 문제 때문에 일부 재산을 내 이름으로 돌려놓자고 했던 게 남편이었습니다. 나는 그때 별 생각 없이 서명했어요. 남편은 그걸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말을 더듬었어요. 그건 서류상으로만 그런 거야. 진짜 내 거라는 게 아니었다고. 변호사가 다음 서류를 들었습니다. 상가 등기부등본 2개, 주식계좌 2억 원. 전부 정영순 씨 명의라고 했어요. 그 여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오빠가 다 오빠 명의라고 했다면서 따졌어요. 변호사는 그 여자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며 담담하게 말했어요. 명의가 배우자분으로 되어 있으면 법적으로는 배우자분의 재산입니다. 남편이 테이블을 쳤어요. 휠체어가 흔들렸습니다. 이건 다 내 돈이라고.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법이 뭐가 중요하냐고 소리쳤습니다. 그 여자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럼 10억은 어떻게 되냐고. 오빠가 10억 주신다고 했다고. 변호사가 처음으로 그 여자를 봤습니다. 현재 박종수 씨 단독 명의로 확인되는 재산은 1억 2천만 원입니다. 공증 사무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여자의 입이 벌어졌어요. 다치지 않았습니다. 1억 2천이라고 되뇌었어요. 아들이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15억이라고 했는데 나머지는 어디 있냐고 물었어요. 변호사가 나를 봤습니다. 배우자분 명의라고. 아들의 시선이 나에게로 향했어요.
처음으로 나를 똑바로 봤습니다. 남편이 휠체어 바퀴를 돌려 내 쪽으로 다가왔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나는 남편을 올려다봤어요. 짓이라뇨? 당신이 내 이름으로 해달라고 했잖아요.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세금 때문에 잠깐 그런 거라고, 당연히 자기 재산이라고.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법이 뭐가 중요하냐고. 그 말에 나는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40년 같이 살았으니까 저한테 다른 여자 만났다고 하셨죠? 병실에서 저 부담스럽다고 하셨죠? 보호자 명단에서 제 이름 빼셨죠? 남편의 눈이 흔들렸어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40년 동안 제가 뭘 했는지 아시냐고 물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밥하고, 양말 빨고, 아이 키우고, 시어머니 병간호했다고. 당신 사업이 망했을 때 식당에서 15년 일했다고. 나는 내 손을 내려다봤어요. 주름지고 갈라진 손. 이 손으로 대출금 갚고 병원비 냈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쓰러졌을 때 내 보험 해약해서 수술비 냈다고.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돈을 저 여자한테 주겠다고 했죠. 나는 그 여자를 봤어요. 그 여자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10억 받으실 거라면서요. 근데 없네요, 10억이. 그 여자가 남편에게 돌아섰습니다. 다 오빠 거라고 했잖냐고, 어떻게 된 거냐고 따졌어요. 2년 동안 기다렸어요. 다 정리되면 같이 살자고 했잖냐고. 2년이라는 그 말에 내 귀가 멈췄습니다. 2년 전이면 남편이 쓰러지기도 전이었어요. 남편이 쓰러진 게 1년 반 전인데 2년 전부터 만났다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 여자는 입을 다물었어요. 말실수를 깨달은 표정이었습니다. 나는 남편을 봤습니다. 쓰러지기 전부터 저 여자 만났냐고.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게 대답이었습니다. 나는 허탈하게 웃었어요. 남편이 쓰러졌을 때 나는 응급실 바닥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수술비가 없어서 보험을 해약하고 친정어머니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돈까지 다 썼어요. 그런데 그때 이미 다른 여자가 있었습니다. 내가 바닥에서 울고 있을 때 남편은 다른 여자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재산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 얘기하자고. 나는 아들을 봤어요. 아버지한테 얼마 받기로 했냐고 물었습니다. 5억이라고 들었다고. 아들의 눈이 흔들렸어요. 아버지가 주신다고 해서 그랬다고 변명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그 5억도 없다고. 아버지 명의로는. 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건 어떻게 되냐고 물었어요. 그건 내 재산이야. 평생 내가 일해서 모은 거야.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용돈 보내줄 때 그 돈 어디서 났는지 아느냐고 물었어요. 내가 식당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번 돈이라고. 허리 아프고 손 트는 거 참으면서 아들의 시선이 바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너는 아버지 재산 5억 받을 생각만 했다고 말했어요. 엄마가 어떻게 사는지는 전혀 관심 없었다고. 아버지가 엄마한테 생활비만 주면 된다고 했을 때 너는 그거면 되겠다고 했다고.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변호사가 헛기침을 했어요. 오늘 공증은 진행이 어려울 것 같다고. 증? 여할 재산이 1억 2천밖에 없다고. 그 여자가 소리쳤습니다. 1억 2천이라도 달라고. 나는 그 여자를 봤어요. 그건 남편 마음이라고. 나는 상관없다고. 그 여자가 남편에게 물었어요. 그럼 1억 2천은 자기한테 주는 거냐고.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돈은 치료비로 써야 한다고.
더듬거렸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아까까지 웃던 입꼬리가 내려갔습니다. 2년 동안 기다렸는데 줄 돈이 없다는 거냐고, 집도 사주고 차도 사준다고 했잖냐고 따졌어요.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됐다고 변명했어요. 그 여자는 한참 동안 남편을 노려봤어요. 그러다 핸드백을 집어들었습니다. 됐다고 간다고 했어요. 문을 향해 걸어가다 멈췄습니다. 문고리를 잡고 남편을 돌아봤어요.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공증 사무실에 남은 건 나와 남편, 아들, 그리고 변호사뿐이었어요. 남편이 휠체어를 돌려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내 이름을 불렀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미쳤었나 보다고, 아파서 외로워서, 그 여자가 친절하니까 그랬다고, 용서해달라고, 다시 시작하자고, 다시 시작하는 그 말에 나는 웃었어요. 다시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40년을 같이 살았으니 예전처럼 다시 하자고.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어요. 당신이 저한테 한 말 기억하냐고 물었습니다. 지친 얼굴로 오는 거 부담스럽다고 했다고, 이제 필요 없다고 했다고, 보호자 명단에서 내 이름 빼고 저 여자 이름 넣었다고. 남편의 눈이 흔들렸어요. 그때는 당신이 날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저 여자한테 10억 주면서 나한테는 생활비만 주면 된다고 했다고. 근데 지금 돈 없으니까 다시 시작하자는 거냐고.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나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쉬고 싶어요. 당신이 원했던 대로.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남편이 불렀어요. 제발 나 이제 어떻게 하냐고. 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뒤에서 남편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문을 닫았어요. 공증사무실을 나왔을 때 하늘이 맑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차갑지 않았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어요. 나는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정하지 않고 그냥 걸었어요. 병원 앞을 지나쳤습니다. 40년 동안 숱하게 다녔던 길이었어요. 남편 문병 올 때, 아이 아플 때, 시어머니 입원하셨을 때 그 길을 지나쳐 걸었습니다. 공원이 나왔어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주름진 손을 내려다봤어요. 마디마디가 굵어진 손, 40년 동안 일한 손, 결혼 반지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나는 반지를 빼려고 했어요. 40년 동안 한 번도 뺀 적이 없었습니다. 손가락 마디에 반지 자국이 파여 있었어요. 반지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침을 발라 돌려봤어요. 그래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웃었어요. 한참 동안 웃었습니다. 40년이 이 손가락에 새겨져 있었어요. 빼고 싶어도 빠지지 않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어두웠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어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조용했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40년 동안 살았던 집이었어요. 남편이랑 아이랑 함께 살았던 집. 시어머니 모시고 명절마다 손님 치르고 아이 돌잔치하고 남편 생일 축하하고 그 모든 기억이 이 집에 있었습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어요. 허탈해서도 아니었습니다. 40년이 끝났다는 게 실감이 났어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밥을 짓던 일, 남편 출근 준비를 도우며 양복을 다리던 일, 저녁상 차려놓고 남편 퇴근을 기다리던 일. 이제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닦지 않았어요. 그냥 흐르게 뒀습니다. 며칠 뒤 변호사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 쪽에서 협의 이혼을 요청했다고요. 위자료 없이, 재산 분할도 없이 그냥 헤어지자고. 나는 웃었어요. 당연하죠. 남편한테 줄 재산이 없으니까.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냐고. 동의한다고 했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위자료 청구할 수 있다고. 남편 외도 증거가 있으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됐다고, 그냥 끝내고 싶다고. 돈 받아봤자 1억 2천 중에서 나올 텐데. 그 돈으로 남편 치료비 내야 할 텐데. 그냥 깔끔하게 끝내고 싶었어요. 이혼 서류에 서명한 날, 나는 결혼 반지를 다시 빼봤습니다. 이번엔 빠졌어요. 비누칠을 하고 천천히 돌렸더니 빠졌습니다. 손가락에 하얀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40년 동안 반지가 있던 자리. 나는 반지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버리진 않았어요. 40년이었으니까 미워하진 않기로 했어요. 미워해봤자 내 마음만 힘드니까 그냥 끝내기로 했습니다. 이혼 후 첫 번째 아침, 나는 새벽 4시에 눈이 떠졌어요. 40년 동안의 습관이었습니다. 밥을 지으려고 부엌에 갔다가 멈췄어요. 지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나 혼자니까. 다시 방에 들어와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허전하기도 하고 홀가분하기도 하고 40년 동안 매일 했던 일을 안 해도 되는 게 어색했어요. 나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6시까지 잤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그날 아침 나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계란 후라이 하나, 김치 조금. 예전엔 남편 먹일 반찬 준비하느라 정작 내 밥은 제대로 못 먹었어요. 서서 먹거나 식은 밥을 말아 먹거나 처음으로 앉아서 천천히 먹었습니다. 밥이 맛있었어요. 따뜻하고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슬픈 건지 기쁜 건지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어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나는 혼자 살았어요. 아침에 일어나 운동하고 밥 먹고 책 읽고 드라마 보고 가끔 친구들 만나 수다 떨고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남편이 없어도 세상이 안 끝났어요. 아들이 안 찾아와도 살만했습니다. 오히려 편했어요. 눈치 볼 사람이 없으니까. 맞춰줄 사람이 없으니까. 가을 어느 날 공원을 산책하다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옆에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나보다 나이가 더 들어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말을 걸었어요. 혼자 사시냐고. 네. 할머니도 혼자 산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3년 전에 갔다고. 처음엔 힘들었는데 지금은 괜찮다고. 오히려 편하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남편 살아있을 때는 몰랐다고. 자기가 얼마나 맞춰주면서 살았는지. 지금은 먹고 싶은 거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좋다고. 저도 그렇다고 웃었어요. 할머니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건강하라고. 우리 이 나이 되면 이제 내 인생 살아도 되는 거라고. 할머니가 걸어갔습니다. 뒷모습이 당당해 보였어요. 나는 한참 동안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40년 동안 나는 누구를 위해 살았을까? 남편을 위해, 아이를 위해, 시부모님을 위해, 정작 나를 위해 산 적은 없었어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어요. 아내니, 엄마니까, 며느리니까. 그런데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아내도 아니고, 아이는 다 컸고, 시부모님도 안 계시고,
그냥 나. 67세 정영순. 혼자 사는 여자. 이상하게도 그게 나쁘지 않았어요. 아들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처음엔 받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도 받지 않았어요. 세 번째 전화에 받았습니다. 아들은 울먹이며 사과했어요. 너무 못했다고, 아버지 편만 들었다고, 어머니 마음은 생각도 안 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열나면 밤새 이마에 물수건 올려줬던 것, 대학 등록금 없어서 식당 야간까지 뛰었던 것, 결혼할 때 전세금 보태준 것, 다 내가 한 거라고.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너는 아버지 재산 5억 받을 생각만 했다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관심 없었다고. 아들은 계속 죄송하다고만 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한숨을 쉬었어요. 용서 안 하는 건 아니야. 근데 시간이 좀 필요해. 아들이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지금은 혼자 있고 싶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며칠 뒤 아들한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집에 오시겠냐고 물었어요. 손주들이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한다고. 손주들? 보고 싶긴 했어요. 생각해 보겠다고 했다가 결국 가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얗게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새 출발 같았어요. 크리스마스에 아들 집에 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할머니, 할머니. 손주들이 뛰어나와 안겼어요. 따뜻했습니다. 며느리가 웃으며 맞아줬어요. 아들은 좀 어색해 보였습니다. 눈을 제대로 못 마주쳤어요. 나는 아들의 어깨를 툭 쳤어요. 밥 먹자.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어요. 됐어. 지난 얘기야. 아들은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나는 아들의 등을 쓸어줬어요. 40년 동안 그렇게 키웠으니까. 미운 정도 정이니까. 저녁을 먹고 집에 돌아오는 길. 눈이 그치고 하늘이 맑았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나는 천천히 걸었어요. 67년을 살았습니다. 40년을 결혼해서 살았고, 이제 혼자가 됐어요.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10년일 수도 있고, 20년일 수도 있고, 그 시간 동안 뭘 할지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 거라는 것. 누구 밥 차려주느라. 새벽에 일어나지 않아도 돼요. 누구 눈치 보느라. 하고 싶은 말 참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내 맘대로 살 거예요.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불을 켜고 거실로 들어갔어요. 조용했습니다. 나 혼자였어요. 예전에는 이 조용함이 무서웠어요. 외로웠습니다. 지금은 괜찮아요. 이 조용함이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편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차갑고 둥근 달. 40년 전에도 저 달을 봤어요. 결혼하던 날 밤에. 그때는 설렜어요. 앞으로 펼쳐질 인생이 기대됐습니다. 지금은 달라요. 설레지는 않아요. 하지만 두렵지도 않아요. 그냥 담담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는 혼자여도 괜찮아요.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고 계신가요? 남편을 위해, 아이를 위해, 가족을 위해. 정작 본인은 뒷전인 채로. 40년 동안 저도 그랬어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아내니까, 엄마니까.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나도 사람이에요. 내 인생이 있어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과 나를 잃어버리는 건 달라요.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다행이에요. 늦었다고 생각 안 해요.
67세면 아직 살 날이 많잖아요. 그 시간 동안 이제는 나를 위해 살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당신 인생은 당신 거예요. 누구도 대신 살아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당신을 위해 사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도 따뜻한 흔적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는 다음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타파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